제8장 하수 처리장 시설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167페이지에 1번 하수 처리 방법에서 네모 3번 하수 처리 방법의 종류, 여기는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처리는 물리적인 처리가 그 주체가 됩니다. 침전, 여과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처리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2차 처리는 생물 혹은 화학적인 처리가 2차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처리는 이것이 물리적인 처리 혹은 1차 처리나 생물 화학적 처리 2차 처리가 되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1차, 2차 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어떤 입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3차 처리, 다른 말로 고도 처리라고 합니다. 통상의 하수 처리 방법은 1차, 2차 처리까지 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현재에 와서는 이제 고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3차 처리가 많이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2번 물리적인 처리 시설. 여기는 뭐가 있느냐? 그 중에서 네모 3번 침사지 여기 보세요. 침사지에서의 평균 유속은 0.3m/s가 표준이고 체류 시간은 30에서 60초다. 요 시설 기준에 대한 얘기가 문제로 자주 연결이 됩니다. 침사지를 두는 이유는 이제 그릿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사지를 두지 않게 됐을 때는 하수 처리장의 어떤 수송관에 있어서 폐쇄 현상이나 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침사지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제 2의 1. 다음 중 하수 침사지의 체류 시간으로 적당한 것은 카본이죠. 0.5에서 1분, 즉 30에서 60초다. 그 다음 네모 5번 침전지. 관로 1번 침전지 설계 기준. 동그라미 1번 최초 침전지. 요 침전지 설계 기준에 대한 사항이 문제로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것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번 장방형 침전지의 길이와 폭의 비는 3대1에서 5대1로 해라. 그러니까 길이가 3이거나 5일 때 폭은 1로 해줘라 라는 거죠. 나번 장방형 침전지의 폭과 깊이의 비는 1대1에서 2.25대1로 해라. 다번 원형 침전지의 최대 직경은 90m 이내로 해라. 그럼 침전지의 유효 수심은 2.5에서 4m 내에서 설계해야 되겠고, 침전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라. 그럼 표면 부하율 V0를 말합니다. 침전지 내에서 100% 제거될 수 있는 입자의 침전 속도를 일컫죠. 이것은 25에서 40m/m 자승의 대의로 하고, 4번 슬러지 제거기 설치 시 장방형 침전지 바닥 기울기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해라. 자, 그 다음에 예제 2의 2를 봅시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한 하수 처리장 1차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과 침전 시간의 범위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봤죠. 라번 25에서 40m/m 자승의 대의로 하고 체류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해라. 그 다음 관로 2번 침전 이론 및 관계식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상수도 공학할 때 정수처리장에서 침전지 분야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설계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나올지 하수처리장에서 나올지 뭐 어쨌든 요 식을 이용한 문제들은 반드시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스탁스의 침강 이론 다시 한번 보면은 VS 이꼴은 로 S 마이너스 로 W의 GD 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18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표면적 부하와 침전 처리 효율 및 체류 시간에서 가번 침전지에서 침강 입자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조건 VS가 Q 나누기 A 한 것보다도 더 커야 된다. 즉 실제 침전 속도 VS가 표면 부하율 V0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거죠. 나번 침전지에서 100% 제거될 수 있는 입자의 침전 속도 V0는 Q 나누기 A다. 그래서 침전지의 제거 효율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면적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면적이 커지면 V0가 작아질 테니까, 즉 느리게 떨어지는 놈들도 내가 침전지 속에서 다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침전지의 제거 효율은 면적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답은
침강 속도가 V0보다 적은 입자의 침전 제거 효율 efficiency E는 VS 나누기 V0다. 이꼴은 VS 나누기 Q 나누기 A다. 자, 예제 2의 3. 유효 수심 3.5m, 체류 시간 3시간에 최종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는 얼마냐? 수면적 부하. 역시 V0를 읽었죠? 침전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계산 문제이든 이론 문제이든 간에 V0는 Q를 A로 나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개념은 유효 수심 H를 체류 시간 동안에 떨어져 주면 되는 속도, 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요 식을 이용해서 풀 때에, V0를 구하라고 했는데, Q와 A는 알 수가 없고, 유효 수심과 체류 시간이 나와 있죠. H 나누기 T 해주면 된다. 유효 수심이 3.5m니까 3.5m 나누기, 체류 시간 T가 3시간. 이렇게 돼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이제 28m/day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의 3번 화학적 처리시설. 이 화학적 처리시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리적인 처리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한 이제 생발수 처리시설, 폭기죠. 여기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화학적 처리시설은 그렇게 많이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어떠한 것이 화학적 처리시설인가?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화라든가 산화, 환원, 화학적 응집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 처리시설에 속하게 돼요. 자, 그럼 예제 3의 1. 폐수 처리에서 SS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스크린, 자연 침전, 응집 침전 이런 것들은 그 부유물질 제거하는 게 되죠. 마지막에 라번 중화 처리 이것은 SS 제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중화 처리는 이제 pH를 중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중화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4번 생물학적 처리와 개론. 자, 네모 1번 생물학적 하수 처리 방법의 분류. 괄로 1번 호기성 처리와 괄로 2번 혐 나옵니다. 호기성 처리라는 것은, 이제 혹이, 이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호기성 처리가 되고, 혐기성 처리는 산소가 없어야 살아가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을 혐기성 처리라고 합니다. 자, 예제 1의 1. 혐기성 처리 방법은 호기성 처리 방법에 비해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틀린 것은 가번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 그렇습니다. 나번 유기물 농도가 높은 하수 처리에 적합하다. 그래요. 그래서 호기성 처리인 경우에는 유기물 농도가 낮은 것을 주로 처리할 때 호기성 처리 방법을 쓰죠. 근데 하수 처리장에서 그 하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시설과 하수를 처리하면서 남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슬러지 처리 시설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시설은 BOD 농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보고 호기성 처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슬러지 처리할 경우에는 BOD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이제 혐기성 처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 유기물 농도가 높은 하수의 처리에는 혐기성 처리가 적당한 처리 방법이 돼요. 다번 반응 시간이 빠르고 생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혐기성 처리법은 반응이 느립니다. 느리고 호기성 처리가 반응이 빠르죠. 정답이 되겠고, 라번 메탄가스가 생성된다. 그래요. 혐기성 처리인 경우에는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집을 해서 하수 처리장 내에 자가 발전을 이용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러나 호기성 처리할 때는 이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78페이지에 네모 4번 미생물의 성장과 먹이와의 관계, 그 그림이 나오죠. 어떠한 시간이 갈수록 미생물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해서 M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생물은
처음에 이제 먹이 어떤 푸드가 많을지라도 미생물의 숫자는 그렇게 빠르게 증식하지 못하죠. 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증식합니다. 증식하다가 이제 급격히 증식을 하죠. 급격히 증식할 때는 이제 푸드, 즉 유기물, 먹이는 급격히 감소할 거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단계이 되겠죠. 요 단계를 유도기라고 그럽니다. 환경에 적응해가는 시기를 유도기라고 그러고, 급격히 증식해가는 시기를 대수성장기라고 그러고, 요 부분은 이제 이 생성률보다도 이 사망률이 높게 되는 감소 성장 단계가 되죠. 이 단계는 이제 내생호흡기다. 하수처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계는 이 부분입니다. 대수성장기 말기에서부터 이제 감소성장기 여기까지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5번 활성 슬러지법. 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이 이 활성 슬러지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모 1번 활성 슬러지법의 원리. 자, 활성 슬러지법. 슬러지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온이라고도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 온이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침전지에서 침전 가능한 입자들을 제거해라. 이것을 제1차 침전지 혹은 최초 침전지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침전 가능한 입자들을 제거하는데 보통은 한 50에서 60%가 제거가 됩니다. 나머지 침전으로 제거 안 되는 것들이라든가 혹은 용해성 유기물질 같은 것들은 폭기조로 넘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침전으로 제거되지 않는 유기물질들을 산화 분해시켜라 라는 거예요. 미생물에 의한 제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다 그죠? 호기성이니까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는 미생물이니까 여기 어떤 공기, 즉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기를 넣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폭기조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조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 돼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포기가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어감으로 할 때는 이제 폭기라는 말로도 되고, 어쨌든 이제 에어레이션 탱크다. 산소를 넣어주는 상태가 폭기조 혹은 포기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기물질들을 미생물들이 섭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침전지로 넘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 2차 침전지가 되는 거고, 혹은 최종 침전지라고 그러죠. 이 최종 침전지 속에서는 이 미생물들, 즉 이제 슬러지가 침전하면 된다. 나머지 이 물은 이제 방류하게 되죠. 방류하기 전에 여기 이제 소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호기성 미생물들이 최종 침전지로 넘어와서 침전해서 제거가 되면 이 폭기조 속에 있는 미생물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부족한 양만큼 다시 반송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반송 슬러지가 되죠. 슬러지를 반송해주고 1차 침전지에서 나온 것과 나머지 슬러지는 이제 슬러지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 이제 여기는 농축조가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탈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처분을 매립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을 볼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수처리 시설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슬러지 처리 시설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하는 부분이 요 수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번에 제 9챕터에서 하는 것이 이 슬러지 처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제 1의 1을 봅시다. 우리나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처리 방법은 뭐냐? 활성 슬러지법, 살수 예상법, 접촉폭기법, 회전원판법, 이 중에서 가번이 되죠. 활성 슬러지법, 다른 말로 활성 온이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역시 문제의 출제 빈도도 가장 높게 됩니다. 그 다음 네모 2번 활성 슬러지법과 관련된 기본 공식. 요것들은 이제 이 활성 슬러지법을 설계할 때 이용하는 식들이 됩니다. 괄호 1번에 BOD 용적 부하가 나오죠. 자, 첫째 관련 공식에서 BOD 용적 부하다. 요것은 그 단위를 가만히 보세요. 요 단위가 킬로그램 BOD per 메타 3승의 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지금 개념적으로 보면 폭기조가 내가 요 속에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1m, 1m, 1m의 1세제곱미터의 용적을 생각할 때 1세제곱미터의 폭기조 속에서 하루에 몇 킬로그램의 BOD를 정화 처리해야 되느냐 그죠? 몇 킬로그램의 BOD를 정화 처리해서 내보내야 하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요 식을 어떻게 할 거냐? 킬로그램 BOD라고 하면 BOD의 총량을 뜻하겠죠. 총량 구할 때는 농도 곱하기 유량으로 구합니다. BOD 농도 곱하기 유입 유량 나누기 요 단위가 되려면 볼륨 BOD 용적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OD 슬러지 부하다. 자, 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BOD per 킬로그램 MLSS day 이렇게 나와 있죠. MLSS day. 이때 MLSS라는 건 뭐냐면 Mixed Liquid Suspended Solid, 즉 혼합액 부유 물질을 뜻합니다. 그럼 폭기조 속에 들어있는 혼합액 부유물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즉 슬러지, 미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폭기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미생물이 1kg이 있다라는 거예요. 1kg의 미생물이 하루에 몇 킬로그램의 BOD를 해결해서 내보내야 되느냐 이 개념이죠. 그럼 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 역시 킬로그램 BOD의 총량이 되니까 총량은 농도 곱하기 유량을 통해서 구해라. 즉 BOD 농도 곱하기 유입 유량 나누기 요 단위가 되려면 이제 MLSS 농도 곱하기 폭기조의 용적 부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식들은 내가 어떤 곳에 이용을 하느냐, 즉 폭기조의 용적을 구할 때에 이용을 합니다. BOD 용적 부하를 나는 1세제곱미터에서 뭐 0.2kg의 유기물을 제거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0.2 나와 있고 BOD 하수의 BOD 나와 있고 유입유량 나와 있으니까 볼륨을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BOD 슬러지 부하를 이용해라. 내가 하루에 1kg의 미생물이 몇 킬로그램의 BOD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한다. 뭐 0.5다, 0.5 이꼴은 BOD, 하수의 BOD 100ppm, 뭐 유량 얼마, MLSS 농도, 내가 얼마로 유지하겠다. 목표가 쓰면은 볼륨, 폭기조 용적 부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제 2의 1을 봅시다. 하수량 1500톤 per day, BOD 150ppm인 하수를 250톤의 유효 용량을 가지고 폭기조로 처리할 경우 BOD 용적 부하는 얼마인가? 자,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하수의 유량 나와 있고 BOD 농도 나와 있고 폭기조의 용적 나와 있죠. 이건 당연히 대입시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0.9kg per 메타 3승의 데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182페이지에 괄호 6번 슬러지 용량, 슬러지 볼륨 SV라고 읽었습니다. 요것은 폭기조의 혼합액을 1리터의 매스 실린더에 놓고 30분 동안 침전시켰을 때 이제 그 침전된 슬러지의 부피를 SV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 괄호 7번 슬러지 용량 지표 SVI. 요 SVI는 그 1g의 슬러지가 몇 밀리리터를 차지하고 있느냐, 요것이 SVI가 돼요. 그러면 SVI는 어떻게 구할 거냐? 183페이지에 여러 가지 식으로 나와 있죠. SVI는 슬러지 볼륨, 즉 1리터 매스 실린더 속에 폭기조 혼합액이 30분 동안 몇 밀리터가 침전했느냐, SV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100을 한다거나, 자, 요때는 요게 밀리리터 퍼 리터의 단위가 되고, 요거는 밀리그램 퍼 리터의 단위가 됩니다. 또한 슬러지 볼륨이 퍼센트로 나와 있고, MLSS가 밀리그램 퍼 리터의 단위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100을 곱했지만 여기서는 10의 4승을 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슬러지 볼륨이 퍼센트로 나와 있고 MLSS가 퍼센트로 나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곱합니다. 자, 그런데 이 SVI는 우리가 왜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SVI의 정의가 바로 1g의 슬러지가 몇 밀리리터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만약에 똑같이 1g의 슬러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SVI가 100이라서 100ml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것은 슬러지 SVI가 300이라서 300ml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침전성이 어느 게 양호하냐? 응? SVI가 100인 경우, 300인 경우, 요 놈의 침전성이 양호하겠죠. 이거는 침전이 좀 불량하겠죠. 그래서, 우리 슬러지는 결과적으로 2차 침전지, 즉, 최종 침전지로 들어가서 침전을 해줘야 됩니다. 침전 안 해주면은 처리되지 않고 나가는 경우와 매한가지죠. 침전을 잘해줘야 된다. 침전 잘해줘야 되면은 똑같은 무게일지라도 그 부피가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VI가 대략 한 150 이하인 경우에는 침전성이 양호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침전성이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그 침전 불량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벌킹, 슬러지 팽화라고 말을 합니다. 하스터디장에서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슬러지 팽화, 벌킹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슬러지 볼륨 인덱스 SVI를 자주 측정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한다거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2A 슬러지 용적지수, 즉 SVI를 뜻하죠. 슬러지 볼륨 인덱스는 슬러지를 몇 분간 침전시킨 후에 몇 g의 MLSS가 차지하는 부피를 밀리리터 단위로 나타낸 거냐. 카본이죠. 1g의 MLSS가 30분 동안 침전한 후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 SVI다라는 거예요. 요와 이제 관련된 계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저 식을 통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의 네모 4번 운영의 문제점 및 대체. 활성 온이법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 자, 괄호 1번 슬러지 팽화 현상, 벌킹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킹의 원인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 가번 충격부하, 쇼크로드로 인한 유기물의 과도한 부하다. 충격부하라는 것은 평상시에 100ppm의 BOD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큰 농도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충격부하가 됩니다. 다번 용존산소 부족이나 낮은 pH일 때 일어나고, 다번 영양분의 불균형, 또 낮은 SRT 운전 미숙일 때 일어난다.
동그라미 2번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가본 미생물의 이상증식 원인을 제거하고 나본 반송 슬러지에 염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의 살균제를 주입한다거나 답은 폭기조 내에 소화 슬러지를 주입해서 SVI 값을 감소시켜라. 답은 MLSS 농도를 증가시켜서 FMB를 낮춰라. 그 다음에 마번 반송 원인을 재폭지시켜서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바번 응집제를 첨가해서 친전성을 증가시켜라.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제 4의 1. 활성 슬러지의 SVI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응집성이 나빠져서 최종 침전지에서 처리수의 분리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것은 활성 슬러지의 어떤 현상에 해당되는가? 슬러지 벌킹, 팽화 현상이죠. 가번이다. 자, 네모 5번 활성 슬러지법의 장단점. 괄호 1번 장점은 첫째, 설치 면적이 적게 들고 처리수의 수질이 매우 우수하다. 두 번째, 악취나 파리 발생이 거의 없고 2차 공해의 우려가 적다. 괄호 1번 단점은 첫째, 유지관리상에 상당한 수련을 필요로 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둘째, 수량 수질에 영향을 받기 쉽고 셋째, 슬러지 생성량이 많고 슬러지 팽화의 위험이 있다. 자, 예제 5의 1. 다음의 처리 방법 중 일반적으로 BOD 제거율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제거율이라고 했죠. 이건 처리수의 수질과 관계없이 효율이라고 뜻하니까 많은 물의 양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했을 때는 활성 슬러지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심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활성 슬러지법에 의한 하수 처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로 가서 6번 기타 생물학적 처리법 중에서 네모 1번 살수여상법. 이 살수여상법은 이제 활성 슬러지법에서 요 폭기조 대신에 살수여상 반응조가 옵니다. 그래서 살수여상 반응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여제를 쭉 갖다 놓죠. 뭐 세석이라든가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살수를 시켜주면은 여기 이제 그 미생물 막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 미생물 막층을 통과를 할 때 물속에 있는 유기 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살수 여상법이다라는 거죠. 그 190페이지에 괄호 4번 살수여상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장점은 건설비와 유지비가 적게 든다. 나번 폭기에 동력이 필요 없다. 저 때는 산소가 뭐 대기하고 접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산소를 공급한다든가 쇠석의 바닥에서부터 산소를 좀 더 넣어주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 폭기조에서 요구하는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그 문제는 없죠. 그 다음 답은 운전이 간편하며 폐수의 수질이나 수량 변동에 덜 민감하다. 답은 온도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슬러지 팽화 문제가 없다. 마번 슬러지 반송이 필요 없다. 단점은 첫째, 연모타 현상으로 인한 여상의 폐색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 이제 폐쇄가 되게 되면 물이 더 이상 여과가 안 되니까 물이 고여 있겠죠. 이것을 판딩 현상, 연모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수여상의 단점에는 요 이제 미생물 막층을 먹이로 하는 피코다종 파리들이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야기가 되죠.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냄새가 나고 겨울철에 이 미생물에 의한 어떤 동결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번은 냄새를 발생하기 쉽고 답은 여름철에 여상 파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겨울철에 동결 문제가 있다. 나번 미생물의 탈락으로 처리수가 악화되는 일이 있다. 마번 수도 손실이 크고 바번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서 처리 효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1의 2. 다음 처리 시설 중에서 손실 수도가 가장 큰 시설은 무엇이냐? 침사지, 1차 침전, 활성 슬러지, 살수여상 중에서 라번 살수여상법. 이게 되겠죠. 이것은 미생물 막층도 통과를 해야 되고 쇠석, 여제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손실 수도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 다음 네모 2번 회전 원판법. 요것은 이제 폭기조라든가 살수요상 반응조 말고 회전원판 반응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물속에 바이오 디스크, 그 회전 원판을 넣었죠. 그러면 이 하수를 여기 한 45% 정도 침적할 수 있게 요 물을 유입시켜 줍니다. 그러면 미생물 막층이 여기 회전판에 역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회전판의 회전축만 돌려줘서 회전판이 물속에 잠겼을 때는 수중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 분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수표면 밖으로 회전해서 다시 나왔을 때는 산소, 대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산소를 흡입하게 된, 그러니까 이제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BOD를 또 산화 분해를 하고, 이런 방법이 회전 원판법이 됩니다. 운영면에서 폭기조에 비해서 훨씬 간편한 방법이 이 회전 원판법이나 살수여산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네모 3번 산화지법이 나옵니다. 요 산화지는 우리 악시데이션 판드라고도 해요. 이 수중에서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이런 물웅덩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미생물일 수도 있고 혐기성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생물에 있어 수중에 유기물을 산화분해라. 이때 이제 산소는 수중에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산소가 공급된다든가,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자연 폭기에 의해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192페이지에 관로 2번 산화지법의 특징 봅시다. 장점은 첫째, 최초의 투자 및 시공비, 운영비가 적게 든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이 산화지법이 됩니다. 둘째, 하천 유량이 적은 경우 산화지의 방류를 억제하고 유량이 많은 경우 방류할 수 있다. 단점은 첫째, 체류 시간이 길고 소요 부지가 많이 든다. 두 번째는 이제 냄새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제8장에서는 우리 생물학적 처리의 개론을 알아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활성슬러지법의 원리와 활성슬러지법 설계할 때의 각종 수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활성슬러지법 외에 살수여상법과 회전원판법, 산화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제8장을 마치겠습니다.